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꼭 지나가는 날이군요. 제자 논문 실적과 연구비 가로채기에 상습적 조기 종강은 그저 애교였습니다. 양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원생에게 신문 칼럼과 특강 원고를 대필시키고 심지어 운전기사 노릇까지 시켜왔다는 제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육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정치 후원금도 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깜냥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자리이지 교수 자격 심사장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김명수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지명 철회 후 한국교원대학교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두루뭉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기나 고집 부릴 때도 아닙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설 곳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장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30일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나 저희가 준비한 것 보죠.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 맞아서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런 제안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죠. 남북이 서로 립서비스 평화만 공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3일 방한하게 되어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정 행보를 생각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해 가던 그리고 침몰해버린 세월호의 에어포켓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공기 주입 쇼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도 VTS는 근무 일지를 조작하고 근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폐쇄회로 TV를 아예 근무자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 돌려놓고 있다가 얼마 지나서는 그마저 떼내버렸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가 시작됐는데요. 형식적으로 들렸었던 모양입니다. 방청 중이던 어느 유가족이 일어나서 물론 발언권을 얻고 한 것은 아니긴 했지만 기관 보고를 성실히 해달라라고 외쳤고 다시 한번 그게 지켜지지 않는 듯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심재철 위원장이 한 번 더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쑥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면 퇴정시키겠다라고 말을 해서 좀 소란이 오갔습니다. 광주에서 열렸던 선원 재판 과정에서는 유가족들의 얘기가 원활하게 재판부나 검사 측에 수용되는 등 상당히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쟁점 코너에서는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지금 논란이 있죠. 그리고 담배세 얼만큼 올릴 것인가 이런 얘기 있고
자살 사망 보험금이 좀 화제랍니다. 그런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조중동이 옛날 같지 않다.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언론 시장, 여론을 주도하는 그 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회사 살림살이도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돌고 있었는데 장부를 꽁꽁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 어떤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비교적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과 일을 수행한 분이 있습니다. 신문유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유통원장을 지냈던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만나서 조중동의 속사정 좀 소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쌀 개방, 이거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던데요. 이거를 뭐 풀어야 할 것이냐, 세율은 어느 정도 매겨질 것이냐, 필리핀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인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래는 오늘 그 대외경제 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 대외 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 쌀 관세와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고율의 관세를 통해서 쌀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일단 언론의 보도로는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또 정치권의 어떤 반발 기류에 밀려서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기재부 장관이 이제 곧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있을 때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음 달 15일쯤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쌀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공청회 이후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다시 연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단 정부 관계자는 이 쌀 관세화라는 게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바꿀 수 없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쌀 수입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관세화, 그러면 쌀 개방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에 있었던 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원래는 이제 쌀 시장을 전면 개방을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어렵고 대신 그 이제 협상국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의무 수입량,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물량만큼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제안을 하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서부터 매년 그 협상국들로부터 의무 수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 연간 의무 수입 물량이 40만 9천 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마니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500만 가마니가 조금 넘는데요. 네. 이게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그 전체 쌀 소비량이 한 5천만 가마니가 조금 넘는데 보면 전체 쌀 소비량의 1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그 이제 다시 그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해거든요. 2014년이.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다시 한번 이거를 그 유예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유예를 하게 되면, 뭐 필리핀의 경우에 그 유예를 했을 경우에 뭐 2.3배 정도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경우에 그 거의 가마니가 1,000만 가마니가 넘게, 그러니까 쌀 소비량의 20% 가까이를 그 의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네. 실제로 쌀 수입 개방을 전면하는 것보다도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관세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특정 국가가 특정 물량만큼만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세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만 내면 어느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이제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것이 곧 전면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얼마나 물려서 국내 쌀 가격하고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농민들 네. 보호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일각의 주장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단 언론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관세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쌀시장 개방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아예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관세율을 얼마를 매길 것인가에만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농업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도 좁고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대량, 그러니까 기업농이 어려워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서부터 이 농업은 이제 뒤로 밀리고 이제 공업 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국가가 어떤 외적인 외형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농업은 완전히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이게 경쟁력을 갖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주로 유럽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어허, 네.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영토도 크고 땅도 크긴 하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비록 영토가 좁고 농업하기도 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농업과 관련한 상품 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350억 달러, 그러니까 농산품만 하루 떼놓고 봤을 때 350억 달러가 흑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구면이하면 우리나라가 2013년에 상품 수지 흑자 전체가 440억 달러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로 봤을 때 흑자 규모가 440억 달러인데 예. 네덜란드는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농산품만의 교육 수지 흑자가 350억 달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김 이사님 잠깐만. 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SK에너지에서 이렇게 원유 들어왔다가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내다 팔고 아무튼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서 수출로 번 돈이 440억 달러인데 네덜란드는 농업 무슨 이제 튤립이나 꽃 그런 거 화훼 이런 건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만 기타 등등 포함해서 아무튼 농업으로만 버는 돈이 350억 달러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거를 뺀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 합친 거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거기 예. 농업 이런 거. 거긴 또 그 나라 또 잘하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공업에서도. 그렇죠. 특히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산업과 관련해서도 핵심 기술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들도 그 작은 땅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농산품을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이 농산물이나 축산품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판매를 합니다. 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치즈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와인 같은 이런 다양한 농산품, 축산품을 통해서 가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놔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정희 정부 때는 워낙 이제 한편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더욱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를 이제 강행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좀 제껴놓은 듯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 이때만이라도 어떤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보조금만 주면서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벼랑 끝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던 것을 그만두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그때 제시했더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농업도 그렇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세금이 계속 농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쌀 시장을 개방을 하고 관세화를 하고 농민들이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불가피한 선택 앞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좀 복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게 조금 계속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 국민들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군요. 흔히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우리 농촌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네. 근본적 성찰이 하면 필요하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뱃값 얘기 좀 해볼까요? 예. 10년째 담뱃값이 이렇게 그대로였었군요. 그런데 지금 예. 최근에 8천 얼마 얘기도 나오고 좀 얘기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금연 광고도 세게 한다 그러고요. 예, 일단은 복지부가 이 담뱃값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벌써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도 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계류 중인 법안이 9개나 된다고 하고요. 예. 기재부에서도 이제 그동안 조금 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담뱃값이 좀 인상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담뱃값 싼 것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네. 그게 싼 담뱃값이 흡연율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네. 담뱃값이 올랐을 때 흡연율이 그 비례해서 이제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조금 정론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를 포함해서 주요 41개국 가운데 담뱃값이 이제 2,500원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은데 그 한 갑에 16,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거의 6배에 달하는데 네. 흡연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41.6% 거의 2명에 1명 꼴로 담배를 피는 건데요. 예.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흡연율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담뱃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 담뱃값 인상의 어떤 주요 뭐라고 할까요? 그 핑계 같은 걸로 지금 이 흡연율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담뱃값에도 세금 비중이 아주 높다고 하던데 얼마쯤 됩니까? 세금 구성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류세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네. 지금 보면 제조 원가가 한 950원 정도로 한 40%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지방교육세, 또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인 한 62% 정도, 1,549원 정도가 되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이게 딱 따져보면 적은 비중은 아닌데 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걸 이제 70% 정도로 권고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뱃값의 70% 정도는 세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현재 담뱃세의 50% 정도를 인상, 760원 정도를 더 올려라라고 WHO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세금, 돈도 함께 태우는 거였군요. 세금이 62%라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동전의 뒷면이 있듯이 담뱃세 올리는 게 서민층 부담만 더 커진다. 저소득층 이분들 흡연율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담뱃세라는 게
간접세, 그러니까 보통 소득에 매기는 세금은 그 사람이 소득을 얼마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예. 담배와 같이 상품, 그러니까 물세와 같은 건 간접세.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득을 얼마 번 거에 상관없이 그 상품을 소비할 경우에 세금을 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간접세라고 부르고,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똑같이 세금을 부담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이제 세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반론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담배를 소비한다라는 게 이게 건강 측면에서 그렇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국민 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또 더군다나 이제 10년 동안 이 담배 인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담배값이 너무 싼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담배값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 담배값을 정확히 어떤 목적에서 어느 만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단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하고, 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기리사는 담배 피우세요? 아직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태어나서요?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피부도 좋으시군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담배값이 싼 건 맞긴 맞습니다. 자살 사망 보험금. 사실 생소한 용어였는데. 네. 생보사들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그럼 왜 이제까지는 보험금을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네. 원래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 덜 지급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예. 그 뭐 보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가입하신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살을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2년 이내에는 자살한 경우에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을 할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이걸 재해로 여기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험회사들에서 그걸 알면서도 이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인정을 해서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을 해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왜 약관과 다르게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 뭐 ING 생명이라든지 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게 약관상의 오류다. 실제적으로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버텨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대법원에서 약관상의 오류라고 해도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오다가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ING 생명과 삼성생명, 고거생명, 하나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에게 이 미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라라고 다시 통보를 했고,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얼마쯤 더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한 3천에서 4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이미 가계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살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한 돈. 근데 이게 뭐 일단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건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실제로 이제 암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실 경우에는 재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어서 또 이게 사망보험금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습니다. 비관해서 난치 이런 것을 비관해서 네. 자살을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부분으로 악용돼서 보험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어느 정도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한편으로. 참, 헤아려야 할 구석이 참 많군요. 그나저나 자살 사망 보험금.
그런 용어 처음 알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자살률도 가장 높고 말이죠. OECD 국가 중에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월요일, 휴일 뒤끝이라 그런지 뉴스가 좀 더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경이 세월호 시신 수습 과정을 속였고 그 과정을 청와대가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해경의 상황정보 문자 시스템 내역을 보면요. 지난 4월 20일께 민간업체인 언딘 소속의 잠수부가 시신 3구를 수습하자 삼천 구함 목포해경서장이 지휘를 하는 삼천 구함은 수습의 주체로 언딘을 민관군 합동 구조팀으로 수정 바람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1일에는 작업바지선 주변에 표류하던 10구의 시신을 끌어올렸는데요. 중앙구조본부가 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할지 표류 사체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 바람이라고 묻자 삼천 구함은 선체 내부 인양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는 당시 선체 내부에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고요. 정 의원은 또 4월 19일부터 청와대의 한 행정관도 이 상황정보 문자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조작 사실을 묵인했고 관계기관의 답변이 늦는 이유를 추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정보 문자 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메신저인 거죠. 그 네.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는. 그럼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 소통 채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행정관도 이런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진도 VTS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이 됐어요. 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진도 VTS 소속의 해양경찰관들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관제사들은 근무 태만을 감추려고 근무 일지 등 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하고 사고 뒤에 CCTV를 철거,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도 VTS 해경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관할 해역의 선박들을 실시간 관찰해야 하는데도 야간 당직 때 한 명씩만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에어포켓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우리가 초기의 생존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게 했던 게 이른바 그 에어포켓인데 세월호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일 수도 있고 실은 에어포켓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에어포켓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선내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공기였다는 민간 잠수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새정치연합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공기 주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김 의원에게 잠수사들은 잠수를 할 때 소형 컴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을 쓴다. 해경이 사용한 공업용 오일이 들어갈 경우에 사람이 호흡해도 무관한지 의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받은 해경 답변 자료를 보면 해경은 사고 초기부터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위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데 방청했던 유가족하고 심재철 위원장 사이의 회의 진행 또는 뭐 내실 있는 답변 이런 걸 둘러싸고 좀 마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 보고를 똑바로 하라는 유가족의 항의에 한 번 더 그런 발언을 할 시 퇴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안행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해
참사를 키웠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안행부가 보여준 것은 무능과 우왕좌왕뿐이었다며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도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한 만큼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은 가족 대표와 함께 대한변협, 또 민변 소속 그리고 국회의원 및 참여연대, 민원련 등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매일 국정조사 및 국조특위 소속 의원 활동을 평가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청취자 왕싸가지님께서는 조금 전에 유가족이 요구한 국정조사 국회의원의 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배제됐다. 그리고 민간 국정조사위원으로 신상철 대표도 배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이분들을 배제시키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의견 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이따가 정가 산책 때 국회에 있는 양정대 기자한테 한번 의견 묻든지 하겠습니다. 많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그런 점이 있긴 하겠네요. 자, 이어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은 또 이딴 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와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 알겠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고, 아들 집에 돈도 몇 억씩 현금으로 발견되고, 그랬던 새누리당 박상원 의원. 네. 운전기사가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지저분한 돈 쓰고 싶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인 김모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저분한 돈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가질 마음도 없었다며 돈을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더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훔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김 씨는 박 의원이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왜냐하면 내가 박 의원의 일정 담당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건과 별도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돈 6억 원이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경력금이라고 해명했었는데요. 대한제당 측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받은 사람은 경력금이라고 그랬는데 준 사람은 경력금인지 아닌지 격려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네요. 네. 대한제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죠. 이 박상은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돈이 굉장히 많고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얘기가 좀 오가던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원주택지 구입 과정에서 투기를 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경기도 여주의 별장 부지와 논을 구입한 직후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10년간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이 30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별장 부지와 함께 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농사 지을 땅에 조경용 정원과 잔디밭만 했다. 땅값이 3배 올랐다고요? 네. 네. 북한이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해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다음 달 4일 자정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제안은 다음 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 119 응급 헬기가 군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출동이 늦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군과 119 본부의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응급 헬기의 출동이 지연됐습니다.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본부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28분쯤 군의 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앙119는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군이 요청한 착륙장이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서 바로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은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중앙119는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 승인을 받고자 했는데요.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앙119의 응급 헬기는 출동 준비를 마친 뒤 5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 35분에야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참 안타깝네요. 말만 응급 헬기지 전혀 응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50분이 지나서야 이륙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희생된 5명의 병사들 중에 뭐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네.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후송을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텐데 50분이 지나서 헬기가 떴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그 문제의 임병장과 국방부가 서로 말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병장이 도주 당시에 총이 고장나서 자기는 총을 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살하기 위해서 한 발 격발했을 때도 볼펜으로 뭐라 그러죠? 놀이쇠. 놀이쇠를 어떻게 해서 겨우 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몇 시간 뒤에 국방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임병장이 도망가면서 쏘았던 탄창을 수거했고 몇 발이 남아있는 건지 이런 거 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 말이 진짜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탄창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은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방부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탄창 2개를 수거해서 임병장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예, 총기 난사를 일으킨 임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총기가 고장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임병장을 추격하면서 교전이 벌어져 장교 1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한 국방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임병장은 놀이쇠 뭉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자살을 시도할 때도 볼펜으로 임시 조치를 하고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임병장이 사용한 탄창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임병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거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왕따를 당했다. 이 부분도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총이 고장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 또 일부는 사격을 한 뒤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의 그 그림자, 아주 짙은 그림자가 이제 현실이 돼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저원 공사로 떠넘겼던 4대강 건설 그 빚 결국 국민 혈세로 갚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빚은 수자원공사가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의 부채 8조 원 중에 일부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이자 3,170억 원도 추가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요청대로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 이자 비용은 6년간 1조 5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이자만 1조 5천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전해드렸었는데 뉴스성은 조금 뉴스의 선도는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총장 출소하고 나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를 봤다느니 이런 말 하고 다닌다죠. 예, 조 전 청장은 지난 16일 인천계양 경찰서 서장을 비롯해서 계양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 약 30명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조 전 청장이 차명 계좌를 보았다는 내 말은 사실이고 변호사가 시켜서 억울하게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19일에 출소했습니다. 변호사가 시켜서 억울하게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단 얘기죠. 네. 이게 기존의 주장과 달라진 것이라면 검찰도 무슨 모종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른바 검찰에게는 인지수사라는 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말이죠. 아마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을 새로 만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고 선어 학급 단위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에 업체에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후 약방문 또는 공무원, 전형적인 공무원식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지도사를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6시 14분 막 들어왔는데요.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돈이 돈다 님께서 방금 수자원공사 빚 얘기 나오니까 MB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전 재산 몰수하자 이랬네요. 무슨 재단에다가 지금 재산 상당 부분은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대모님께서는 국민TV 뉴스 K 방송 시간을 7시 반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뉴스 K 제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 마감 인력 어떨지요. 삼시가 건강해께서는 서울역 회근의 주역 신재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시위 말씀하시는군요.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불과 한 일주일쯤 전에 말이죠. 요번에도 세월호 청문회도 회군한다고 점심 먹고 하자 저녁 먹자 이런 말 하고 있나 보죠. 아무튼 그 유가족들의 심리를 잘 배려해서 물론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청석에서 함부로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이나 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죽 그렇게 답답해서 피 맺히듯 절규를 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방금 유가족께서 기관 보고에 나선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에게 좀 내실 있는 기관 보고 해당 발표를 주문하셨는데 앞으로 이 같은 말이 또 나오시지 않도록 좀 더 알차고 솔직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기관 보고할 사람들에게 한번 주의를 주고 그리고 방청석에도 정중하게 회의 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 만약에 기관 보고 내용이 알차지 못하면 제가 먼저 어떻게든 제동을 하거나 주의를 줄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또 한 번 이렇게 야유를 하거나 고성을 부르면 쫓아내겠다. 이것은 좀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를 대표로 만들어준 국민에게 그렇게 예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잘은 못 찾겠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어떤 그 외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소개한 서울맥스인가? 라고 닉네임을 밝히신 분께서 아마 시차 때문에 그 시간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저에게 좋은 보약 한 제를 지어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게스트나 인터뷰이들의 말을 좀 충분히 듣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 달라라는 말씀은 아주 감사하고 귀하게 듣겠고요. 고맙게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시판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예의를 지켜서 글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도 저도 드리고 싶네요. 아무개 씨라고 호칭하는 것, 일반적인 예의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 맥스님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흠을 잡기 위해서 작정한 듯 그렇게 쓴 흔적이 문면 곳곳에 배어 있던데 그것은 건강한 비판,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지나치게 공세적이었다. 그런 말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감정적인 언사 부분은 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어느 청취자께서 예. 아마 뉴스K를 좀 빨리 보고 싶고 그다음에 9시에 하면은 경쟁 시간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 마치 SBS가 처음 나올 때 1시간 앞당긴 8시 뉴스로 했듯이 예. 7시 반으로 앞당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가혹한 마감식이겠죠? 예, 마감이 빠른 것도 문제인데 그 시간에 과연 라이브로 네네. 얼마나 들으실 수 있을지. 아, 청취자분들? 예. 저희가 일단은 라이브보다는 다운로드로 보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를 포기할 수는 없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라이브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의 견해로 저기를 해주세요. 아무튼 시간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역시 국회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국회에서 세월호 귀관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고,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귀관 보고가 시작됐고, 또 동시에 청문회 일정도 전체는 아니지만 8명 장관 중에서 7명이 잡혔고, 예. 그리고 또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를 바꾸는 위원회, 새바위 출범식이라는 게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 청문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그 장관 청문회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일정이 오늘 잡혔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즉 청와대와 여당이 청문회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네. 그러면서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때 대통령도 마치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리고 여론 검증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낙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 탓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아주 격렬한 비판이 나왔고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서 계속 떨어지니까 문제 쉽게 내라. 맞습니다. 예,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논란에 대해서 오늘 또 그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이 일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저희가 특이한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죠? 박범계 의원이 지난 26일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표 수리 후에 후임 총리를 지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렇죠. 법리적으로 봐서는 유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근거가 문창국 후보자 할 때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그 요청서가 오지도 않았지만 안대희 때는 왔었습니다. 그렇죠. 안대희 후보자 때는. 네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홍원 총리 유임이 아니라
새로운 임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영이다.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누리당도 그거를 미처 놓쳐가지고 굉장히 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박범계 의원한테 직접 또 얘기도 들어보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뭐 말도 안 된다는 거겠지만 예. 그런 것도 좀 들어봐서 이 문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법을 다루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그 점을 좀 지적할 생각입니다. 저 황 팀장 아시죠? 이용훈 대법관이라고 계셨어요. 예. 저 대법원장도 했고 가장 아끼는 에이스 후배 판사 3명을 고르라고 기자들이 한번 물었더니 예. 박범계를 1번에 꼽았다. 옛날 얘기예요. 예. 박범계 씨가 저 국회의원 하기 전에 판사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용훈, 꼼꼼한 이용훈, 눈에 든 판사라고 그래서 뭐 한때 화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새바위 새누리를 바꾸는 위원회 오늘 출범식, 사실 출범식을 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출범식 어떤 이벤트는 없었고, 그냥 출범한 걸로 되는 좀 이상한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됐고, 또 홍보본부장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동원인가요? 조동원인가? 예, 그분이 투입이 돼서 이것도 역시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선거에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전력 공천을 해야 될지 잘못하면 14대 1로 지겠다 이런 위기감, 앓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위기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바위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혁신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분히 앓는 소리가 있긴 하겠지만 선거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따 9시 뉴스로 보죠. 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전략 컨셉을 혁신으로 잡은 겁니까? 새누리당의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이 약칭이 이제 새바위인데요. 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역사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참패를 모면했고, 아마 체면치레를 좀 했었죠. 예. 그런데 더 이상 박근혜 마케팅이 유효하지 않을 거다. 이건 이미 이번
총리,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의미, 반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레 지난주 후반부터 당의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결국 이제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네. 아마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또 당의 로고, 색깔 다 바꾸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총선도 이겼고 결국 대선 승리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아마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했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 지금 29살이죠. 예. 이 이준석 비대위원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 전체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아예 당 지도부 자체가 그리 옮겨간 거지만 지금은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건데 어쨌든 이 혁신위원회 이 중책을 29살의 이준석 위원에게 맡긴 거고요. 네. 그 밑에 타선의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서 현역 예.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외부 인사들까지 해서 예. 모두 12명으로 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다 변하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이런 구호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바뀔 테니 우리 집권 여당 다시 한번 밀어달라. 네. 좀 지지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인선 짜놓은 거 보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한두 번 회의하는 거 보긴 해야겠지만 네. 쉬웁니까? 진정성이 있는 건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나는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박근혜 마케팅이 통하지 않으니 새롭게 돌파구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어쨌든 국민의 지지로 귀결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쨌든 당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박근혜라는 정치적 중심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또 이상돈 이런 거물급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새누리당이 정말로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또 숱한 정치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야당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던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아마 행간을 느끼셨겠지만 당 지도부, 친박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당 지도부는 그대로 건재합니다. 예. 그 와중에 29살 이준석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를 꾸려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친박 지금 당청 관계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친박 지도부 책임지고 공천 문제든 아니면 장관, 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 등 이 문제와 관련한 책임자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제가 쇼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혁신이라 그러면 사실 나이나 계급장 이런 거 없이 진짜 하는 게 혁신 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렇죠. 29이면 어떻고 39이면 어떻겠어요? 제대로 잘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당 내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과 거기 4선의 정병국 의원이 참여해서도 이준석 위원장이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사실 이 친구가 잃을 게 뭐가 있으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소신 있게 하고 안 되면은 거기서 전사를 하든 뭘 하든 하면은 진짜 진정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라 그러죠? 백화점이 시즌 바뀔 때마다 그 메인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 쇼 윈도우 대표 상품 바꿔거는 것 같으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한두 번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녹록한 이준석 위원장으로 내정된 그렇게 녹록한 젊은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봄직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정치 구조상 친박계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그 논법을 그대로 따르는 이게 지금 여권 핵심부의 의중임 제3 확인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개인으로서는 녹록치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글쎄. 장담하기는 좀 어지러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파격은 일단 파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숨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예뻐하나 봐요.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왔고 또 자꾸 맡기고 그러지. 자, 그건 그렇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730 재보선에 안 나가겠다. 왜 그런데요? 떨어질까봐? 일단 그 속내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당 안팎에서는 친이계의 반란이다. 이런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추론이? 이게 이제 그런 거겠죠.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서울 동작을이 수도권에 6군데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만 서울이 딱 한 군데뿐이고 하이라이트라며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웬만한 야당 쪽에서 좀 거물급이 나오면 김문수 지사를 맞대결시켜서 가는 것도 이 전략공천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안 아니겠느냐.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논의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그거에 대해서 730 재보궐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나옴으로 해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과반 의석을 유지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15개 중에서 참패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평가를 받더라도 어쨌든 3석 내지 4석 정도 얻어서 과반을 유지한다면 그나마 이후 국정 운영에서 나름 궁지에 몰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최악은 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공천의 기준으로 지금 당선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워낙 미워해왔던 친박계들이 미워해왔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김문수 경기지사 얘기도 꽤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 카드가 흔들린다고 하면 틀어지면 결국은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통해서 야권에 대응하는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 한 군데가 지금 기본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뻘쭘해지는 거죠. 그렇죠.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섣불리 나는 여기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여권의 730 재보선 공천 전략 자체가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과반 유지 자체는 그렇게 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재보선 전략 구도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친이계의 반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친이계 반란 얘기까지 나오네요. 표현이 참. 그나저나 김문수 지사 그러면은 다음 대선까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오늘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임기 마지막 날이죠. 그 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오늘 바퍼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몇 가지 나눴었는데요. 그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민심 안에서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더 고민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예전에 손학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그 지사직 끝난 다음에 100일 민심대장정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롤모델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김문수 지사는 좀 호흡을 길게 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는 이런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네. 여권에서 이제 뭐 김문수 빠지고 또 뭐 오세훈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름이나 인지도는 상당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른바 나경원, 뭐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안 낸다면, 네네. 출마를 안 시킨다면 야당에서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김상곤 비교적 비중이 상당한 이런 사람들 내는 거가 좀 영향을 미치려나요?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좀 뭐 이런저런 검토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아직 뭐 윤곽이 뭐 다음 주나 돼봐야 좀 드러날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쨌든 그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있는 좀 무게 있는 중진 의원들, 중진 정치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새롭게 좀 인재를 발굴해서 네. 이렇게 새로 선보여야 할 그런 인재들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김문수 지사의 불출마로 해서 여권에서 나경원, 오세훈, 뭐 임태희 이런 좀 나름의 네임밸류가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의 변동 폭에 따라서는 이 야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야권도 옛날 정치인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지금 또 이제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보면 지금 야당의 지도부 자체가 사실은 당내 기반이 그렇게 썩 뭐 아주 공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저쪽에서 신인 내세워서 지금 새바위 혁신 이미지에다가 신인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저도 좋다, 믿져야 본전이다는 식으로 막 세게 타프하게 달라들고 이쪽에서는 야 이거 뭐 이겨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이제 선거전을 관통하는 이슈나 아젠다가 뭘로 잡히느냐가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정치는 늘 우리 양 기자한테 늘 우리 모두 지금 과외 공부받는 시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브리핑합니다. 우리 당을 탈당한 현역 시의원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시의원이 그 전날 당에 제출한 탈당계를 추인했고 향후 무죄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3천억 원대 재력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현직 서울시 의원이 사주한 범죄라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빚 5억 원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친구인 팽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청부 살해의 대가로 팽 씨가 자신에게 진 빚 7천만 원을 안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살해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현재 김 의원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의 과거를 검색해봤는데 서울시가 공무원의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주통합당 김형식 의원에게 갑자기 장내의 모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늘색 반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시정 질의를 한 겁니다. 본 회의장에 의원이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한 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부의장이 복장 문제를 지적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잠깐만. 복장이 파격적이네.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기 때문. 예, 쿨비즈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좀 아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입고 그런 복장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박원순 시장을 거칠게 몰아붙인 이력도 안 왔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늘리셨나요? 무상교육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뭘 확대하셨나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슨 예산을 새롭게 확대하셨는데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복지를 확대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시장님, 도시기반 시설은요, 지금 공급을 안 하면 후대에 몇십 배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기반 시설이에요. 시장님, 우리 때 지금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수십 배의 재정 비용 분담의 고통을 후배들에게 주는 거는요,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시장님,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투자하는 게 뭔데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공원 예산은 또 엄청 줄여놓으셨더라고요. 시장님, 공원학총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서관이 토건입니까, 도서관이. 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신 분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조중동의 신화는 여론 주도력뿐만이 아니고 기업 경영, 수치, 재정, 치부책 차원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신문 유통원장 지내신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앞에 뉴스의 재구성이 한 4분쯤 되느라고요. 기다리시기에 좀 지루하셨겠습니다. 바로 여쭙죠. 네. 조중동 지금 발행 부수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신문 경영에 있어서 최고의 비밀사항이 자기 회사 그 판매 부수입니다. 네. 그 우스갯소리로 그 경영진도 자기 신문 유가 부수 모른다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가 부수가 그 신문 광고 단가하고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문사 쪽에서 사기를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ABC 제도라는 그 신문 부수 공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2년도 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조선일보가 130만 부 정도. 네. 제일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 중앙일보가 한 90만 부 조금 넘고, 동아일보가 한 75만 부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그 ABC 제도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유료부수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매 수입보다는 네. 오히려 이게 광고 단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신문사 경영의 한 80% 이상의 수입이 광고에서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문사 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문사들이 힘센 신문사들이 그 ABC 협회에 이제 압력을 많이 넣지요. 예.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조선조중동이 이제 뭐 청와대 뭐 새누리당까지 뭐 검찰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굉장한 이제 힘 있는 조직인데 이런 그 신문사의 압력에서부터 과연 이제 그 ABC 협회가 이제 자유스러울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데요. 예, 예. 제가 그 2005년도에 그 신문유통원장 부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예, 예. 제가 2005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2002년 구독률이 53%였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절반 정도의 가구에서 이 신문을 보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38% 정도로 이제 한 17%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2005년에요?
예, 2005년에 17%가 뚝 떨어져서 38%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5가구, 10가구 중에서 5가구가 봤는데, 제때 이제 한 4가구, 조금 못 미친 4가구가 보다가, 이것이 이제 2012년도, 이제 재작년도에 25%로 이제 또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53%에서 25%로 떨어졌으니까. 아하. 네, 완전히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또 그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매년 하는 건데, 거기서 보니까 또 20%로 또 떨어졌어요. 5%가 또 떨어져가지고. 5%포인트가 떨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10가구 중에 한 2가구만 신문을 본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총 가구 수가 한 2천만 정도로 이제 본다 치면은. 네. 실질적으로 400만 부가 유가부 수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 잡고. 400만 부, 유가부 수를 400만 부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조중동을 합쳐서 300만 부가 되고. 매일경제나 한국경제까지 합치면 그게 이제 다 400만 부가 되는데. 조선일보가 130몇만 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치 선거 앞두고 우리나라 종교별 인구 뽑아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잖아요.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비슷한 건데. 그런 셈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종이신문을 집에서 보는 비율은 현격히 그리고 매우 빠르게 줄고 있는 거고, 사무실 같은 데서는 그냥 아직 이제 좀 보고 있지만, 여론 시장에 이른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줄고 있다. 무엇보다도 속보성을 인터넷에 뺏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이에 유가부수 논쟁이 옥신각신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그 신문사마다 유가부수보다도 이제 많은 부수를 찍습니다. 발행부수라고 하죠. 예, 그러겠죠. 100만 부가 말하자면은 유가부수면 한 130만 부 정도 이제 발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발행부수를 이제 단순히 보급용이나 증정용이 아니라. 그 유가부수를 이제 둔갑시키려는 그 유혹이 이제 신문사마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문 광고 시장은 이제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광고 시장이 예를 들어 한 10조라고 그런다면은 그 중에서 신문 광고 시장은 1조다. 그렇게 그 1조를 가지고 이제 신문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파일을 각자 이제 유가부수에 따라서 이제 나눠 먹는 건데. 그러면 유가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제 더 큰 파일을 이제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라이벌 신문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라이벌이 편법을 써가지고 그 공짜 신문 그러니까 발행 부수를 자꾸 유가 부수로 둔갑시키는 걸 보면 이제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나 보광 같은 몇십만 명의 어떤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벌 기업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십 개에 이르는 이제 자회사들이 중앙일보를 이제 대량 구입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회사에다 깐다든가 자기 이제 직원들 집에서 구독하게 하게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을 ABC가 유가부수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파일을 뺏기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가 이제 자기 사정을 숨기지만은 하는 짓들이 빤하니까. 결국은 이전 투구인데요. 예. 근데 강 원장님, 오늘 통화됐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실은 이거 조선이나 중앙일보 무슨 판매국장한테 해야 할 질문이긴 한데. 질문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신도시나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파라솔 같은 거 해놓고 현금을 흔들고 다니면서 상품권이나 돈으로 얼마 준다,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자전거 선풍기로 이러더니 요즘은 이제 봉투 속에 넣어서 주던데,
이 사람들을 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 수지가 맞고 영업이 됩니까? 먹고 삽니까? 이게 그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한번 신문 시장을 좀 맑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걸 이제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이제 줄 정도로 이걸 이제 막으려고 그랬었는데. 네. 신고제도 했죠. 예. 이게 지금 이거를 짧은 시간에 도무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복잡해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남지니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뿌리는 상품권이나 이 돈이 이게 그 조선이나 중앙 그 본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본사에서 완전히 본사에서 나오는 수가 있고요. 네. 지국 신도시에 이제 지국 말하자면 이제 조중동에 지국이 없으면 예. 본사에서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사에서 한 부당 얼마씩 이제 수당을 주는 그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판촉사원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본사에서 그 이제 수당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그 확보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이제 받으니까. 네. 그 후에 어디 누구한 다른 신문한테 뺏기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신문사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판촉에 나서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 지금도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이 제도가. 아니, 지금은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 저 강국자님께서 초대 원장 할 때의 신문 유통원이 이렇게 좀 유통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 정직하게 부수하려고 했던 그게 많이 훼손되거나 흐트러져 있는 거군요. 뭐 완전히 이제 옛날로 돌아갔죠. 네. 참 근데 이게 신문이 지식과 정보이자 믿음을 전하고 파는 건데. 아이고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상품권 이게 참 사실 창피해요. 네, 가장 그 낙후된 그 유통 조직이 이 신문 조직이더라고요. 아직도 서로 간에 정확한 부수도 공개를 못하고 이럴 지경이니 나머지는 어떡하겠습니까? 네, 오늘 소상한 얘기 하기 쉽지 않으신 얘기인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내셔가지고 특집을 한번 해주시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날 같은 거 지났고 적당할 때 모멘텀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우리가 자막이나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숫자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드려야 독자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군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씩씩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